고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328페이지 23번째. (4월 30일) 577페이지 역대 총장 명단. 마흔 여섯 번째 1536년 내지 1553년 후안 돌메데스 스페인. 47번째 1553년 내지 1557년 클로드 라 생글레 프랑스. 48번째 1557년부터 1568년까지 장 파리수데라 발레트 프랑스. 몰타 공방전에서 승리, 발레타의 의원이 됨. 49번째 1568년 내지 1572년 피에르 데 몽테 이탈리아. 50번째 1572년부터 1581년까지 장드라 카시에 프랑스. 쿠데타로 축출됨. 기사단 세속화 시작됨. 여기는 번호를 또 안 썼네. 1577년부터 1581년, 동시대인가? 동시에 1577년부터 1581년까지 마튜랭 로메가스 프랑스. 쿠데타로 집권하여 정통성은 인정받지 못함. 51번째 1582년부터 1595년까지 위그 러본 드 베르달 프랑스 추기경 서임. 52번째 1595년부터 1601년까지 마르틴 가르제스 스페인. 53번째 1601년부터 1622년까지 알로프트 비냐코 프랑스 카라바조의 초장화. 54번째 1622년부터 1623년까지 루이스 데 바스콘셀로스 포르투갈. 328페이지 그림 오스만군의 진로 역사 군상 14호 20페이지. 술레이만 진로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해서 마르마리스 로도섬. 술레이만의 귀로는 마르마리스에서 북쪽으로 해서 이스탄불까지. 총사령관 무스타파 파샤군 진로 그린색. 이거는 해상으로 이스탄불에서 에게해 서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로도스까지. 이집트에서의 증원군. 이거는 이집트에서 온 증원군 로도스로 지중해를 거쳐서 술레이만을 정점으로 하는 오스만군의 수뇌부는 술레이만을 정점으로 하는 술레이만. 로도스의 견고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많은 손실은 각오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른 철옹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공병이 전투병 못지않게 중요하였다. 과장되었겠지만 이들의 숫자는 6만에 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약 3만 정도였을 것이다. 공병의 대부분은 발칸반도의 동방정교도 출신 광부였다. 공병의 대부분은 발칸반도의 동방정교도 출신 광부. 그들은 우선 대포의 사정거리를 벗어난 지점에서부터 성벽과 평행선을 이루는 참호를 팠는데 자연스럽게 반원형이 된 이 참호의 길이는 2.5km에 달했다. 이 참호에서 성벽을 파괴하기 위한 갱도가 뚫릴 것이었다. 그 앞에는 포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책을 세웠다. 이와 함께 공병들은 갱도에서 나온 흙으로 거포들의 발판이 될 포대와 인공산을 쌓았다. 가장 큰 것은 동쪽의 이텔리아 성문 앞에, 다른 하나는 서쪽의 성 게오르기우스 문 앞에 올라갔다. 두 산에는 각각 5문의 거포가 배치되었다. 7월 31일 술레이만의 봉인이 찍힌 서신이 화살에 달려 영국 성벽 쪽으로 날아왔다. 릴라당 단장은 기사전원을 공관 앞들에 소집해 그 서신을 읽어주었다. 물론 내용은 좋은 조건으로 여러 번 항복을 권유했음에도 응답이 없어 내일 아침을 기해 공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포격이 시작되었다. 아무래도 첫 포격이라 사정거리 측정 등을 시험해서인지 이탈리아 성벽을 시작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다가 일단락되었는데 먼지와 돌가루만 날렸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포격이 끝나자 기사단원들은 전원 갑옷과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새겨진 망토를 입고 성벽에 섰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갑주와 당당한 기사들의 웅자는 오스만 병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었지만 어디까지나 시위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첫날의 전투는 기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공방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1호부터 한 달 내내 계속 각도를 조절해가며 포격이 계속되었고 성 안의 기사와 병사들을 노리는 저격병들의 사격이 더해졌다. 329페이지. 이어서 공병들이 성벽으로 접근하는 공격용 갱도를 파기 시작하였다. 물론 기사단 쪽에서 이를 방관할 리 없어 무자비한 포화를 퍼부어 많은 공병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소모품이었고 술레이만의 계산 안에 들어있었다. 마르티네고는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는 적군의 갱도가 성벽에 다가오는 기미가 보이자 양피지를 팽팽하게 펴 만든 원통 용기에 방울을 다는 일종의 감지기를 개발했던 것이다. 어린이들의 귀도 도움이 되었다. 기사단은 대항 갱도를 파 오스만군의 갱도를 화약으로 폭파시키고 갱도를 놓친 경우에는 성벽 토대에 나선형 통풍구를 만들어 폭발력을 약화시켰다. 기사단은 9월 초까지 50개가 넘는 갱도를 찾아내 무력화시킬 정도로 오스만군의 집요한 공격을 잘 막아냈다. 집요한 물량 공세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로도스의 성벽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양군은 당대 최고의 군사공학을 이 전투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이다. 여담이지만 마징가 제트의 악역 헬 박사는 미케네 제국의 기계수들을 발견하여
바도스 섬을 본부로 삼아 세계 정복에 나서는데 바도스 섬의 모델이 로데스 섬이었다. 로도스 섬이다. 고대의 로도스는 고대 최고의 발명인 안티키타레 시계가 만들어진 곳일 정도로 과학이 가장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기사단이 로도스 섬을 차지했을 당시에는 시오노 나나미의 표현을 빌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를 자격을 잃은 지는 오래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최첨단 전쟁이 이 섬에서 벌어진 것이다. 8월 31일에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이탈리아 지부에서 보낸 쾌적선 한 척이 엄중한 경계를 뚫고 입장한 것이다. 그 배에는 4명의 기사와 소수의 용병 그리고 상당한 양의 탄약이 실려 있었다. 오스만 해군의 제해권이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이기에 기사단의 사기는 높아졌다. 경로한 술레이만은 함대 사령관 콜토글루를 발가 벗겨 돛대에 매달고 태형을 가했다. 한 달간의 공방전 동안 기사단은 성 요한 성당의 종탑에서 내려다보며 오스만군의 배치 자체는 잘 파악할 수 있었지만 휴민트가 없는 이상 한계가 명확하였다. 휴민트? 그래서 밤중에 투르크에 능통한 2명의 기사를 보내어 2명의 오스만 공병을 납치하였다. 마르티넨고는 그들을 종탑에 끌고 올라가 오스만 진영을 바라보면서 아는 정보를 모두 내놓도록 하였다. 이 덕분에 50개가 넘는 갱도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역시 물량 차이가 명확한 만큼 한계는 있었다. 결국 9월 4일 영국 쪽 성벽 밑에서 미처 찾아내지 못한 갱도 밑에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성벽에 9m나 되는 균열이 생겨나고 말았다. 당연히 오스만군은 함성을 지르며 그곳으로 공격을 집중하였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성마리아 문에 깃발을 꽂는 흐려허식에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기사단에 여유를 주고 말았다. 릴라당 총장이 직접 지휘에 나선 기사단은 본 성벽에 집결하여 그들을 소총과 석궁으로 쓸어들였다. 프랑스와 카스티아 성벽을 지키던 기사들도 정면의 적이 그쪽으로 이동하자 영국 성벽 쪽으로 지원해 나섰다. 전투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오스만군은 2,000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후퇴하였다. 기사단의 전사자는 많지 않았지만 고급 지휘관인 가브리엘 드 포메롤스와 총장의 기수인 헨리 만셀, 갤리선 함장 1명이 전사했기에 질적인 면에서의 손실은 상당히 컸다. 330페이지 그림 이슬람 쪽에서 그린 로도스. 색채가 너무 이뻐. 그리고 이거 건축물에 있는 이거 모양 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너무 이쁘고 5일 후 오스만군은 다시 공격에 나섰고 전투는 그전보다 더 치열하였다. 오스만군 3,000명이 죽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는 술탄의 직속 포병대장도 있었다. 기사단이 쏜 포탄을 맞고 2다리를 잃었던 것이다. 술레이만은 무척 슬퍼했고 일시적이긴 하지만 군대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 실전사령관이자 술탄의 처남이기도 한 무스타파 파샤는 공성전이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어질 것이라고 술탄에게 보고를 올렸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어쨌든 이렇게 치고받는 과정에서 손실은 물론 오스만군 쪽이 훨씬 컸지만 기사단은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보면 타격은 더 컸다. 9월 17일 무스타파 파샤가 지휘하는 오스만군은 다시 영국 성벽 쪽으로 지뢰를 폭발시키면서 공격에 나섰다. 성벽은 큰 손실을 입었고 오스만군은 외성벽을 돌파해 들어갔다. 부근의 성당에 있던 릴라닥은 폭음을 듣고 바로 달려왔다. 독일 성벽을 책임지고 있던 크리스토프 폰 바르드나도 포병을 포함한 지원부대를 이끌고 방어전에 나섰다. 원병의 힘을 얻은 영국 출신 기사단원들은 침투한 오스만군을 돌파구까지 몰아넣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자 무스타파 파샤는 바눌돌을 뽑아들고 도망치는 병사 하나를 베어 쓰러뜨리면서까지 강력한 독전에 나섰다. 전해를 회복한 오스만군은 다시 돌격해 들어왔다. 물론 기사단도 강하게 반격하였고 2시간 동안 격전이 이어졌다. 이번에도 승리는 기사단의 것이었다. 그러나 구호 기사단은 영국 기사들의 수장인 존 버기 전사하는 큰 손실을 입었다. 무스타파 파샤는 패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9월 안에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고 일주일 후 더욱 대규모의 총공격을 준비하겠다고 술탄에게 보고하였다. 333페이지 9월 24일의 대혈전 D-Day는 24일로 정해졌다. D-Day 전날 술레이만은 정군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였다. 다음날 해가 뜨기 전부터 대대적인 포격이 시작되었고 피리와 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가 뜨자 오스만군의 돌진이 이어졌다. 이번 공격은 육지 쪽 거의 모든 전선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그 전의 공격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렇다고 해도 주 목표는 있었는데 영국, 이탈리아, 아라곤, 프로방스 성벽이 그 대상이었다. 선두는 동방 정교도가 대부분인 비정규군이었는데 이들 뒤에서는 예니체니 군단이 독전하였다. 즉 비정규군의 역할은 사실상 총알바지로 방어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것이었다. 성벽 안에서도 당연히 총동원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모든 전투병들은 미리 정해진 위치를 향해 달려갔다. 바다 쪽 방위를 맡은 카스티아와 프랑스 성벽의 전투원들도 육지 쪽 성벽 방어에 힘을 보탰다. 비정규군은 해자를 메우고 외벽 틈새로 침투하여 내벽에 사다리를 걸고 기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기사단은 최대한 그들을 끌어들여 차분하고 정확하게 적병을 쓰러뜨렸다. 비정규 군단은 약 3,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패퇴하였다. 그러자 바리파샤 전두에서 지휘하는 예니체리가 아라곤과 영국 성벽 공략에 나섰다. 전체 지휘는 여전히 무스타파 파샤가 맡았다. 기사단은 공성기를 화염방사기로 불사르고 수류탄으로 갑주가 없는 오스만 병사들을 산채로 화장시켰다. 석궁과 소총도 그들을 쓰러뜨렸으면 물론이다. 그럼에도 워낙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자랑하는 오스만군은 아라곤 성벽 위에 깃발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그 순간 오스만군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티넨고와 기사단이 설치한 덫이었다. 그들이 두 성벽 사이 해자로 내려가자 그곳에는
아무런 은폐물이 없었다. 릴라당 총장은 바로 기동 타격대를 이끌고 나타났고 총탄과 화살을 비오듯 퍼부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만 군은 병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없었고 반면 기사단은 그들을 각계 격파할 수 있었다. 아라곤 성벽 위에 꽂은 오스만 군기는 기사단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진 대열전 끝에 기사단은 성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였다. 오스만 군의 전사자는 1만 2천 명에서 1만 4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 해자에 채워진 물이 오스만 군의 피로 붉게 변했을 정도였다. 오스만 병사들은 시신과 부상자들을 날랐는데 기사단 역시 지칠 대로 지쳐 그들에게 화살 하나 쏘지 못했고 승리의 환호성도 나오지 않았다. 기사단의 손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절반인 3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술탄은 9월 24일자 일지에 아군의 공격은 격퇴되었다 라고 간단히 기록했지만 그의 감정이 이렇게 단순할 리 없었다. 온화하다는 평을 듣던 그였지만 책임자인 무스타파 파샤에게 불같은 분노를 터뜨렸다. 그러고는 그는 다음 날에 무스타파 파샤를 오스만 군의 맨 앞에 세워 기사단의 화살 세례를 받게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말리던 최연장의 대신 쿠아진 파샤까지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을 정도였다. 경악한 중신들과 지휘관들은 두 파샤가 모두 사라지면 군 내부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가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술탄은 죽음의 명령은 거두었지만 무스타파 파샤를 사령관 자리에서 해임하고 시리아 총독으로 보내버렸다. 그는 20척의 배와 함께 임지로 떠나야 했다. 그의 후임은 그리스 출신 이브라힘 파샤가 맡았다. 9월 24일의 패배는 오스만군의 사기에 큰 악영향을 주었고 몰래 배를 구해 탈영하는 자들도 나왔을 정도였다. 기사단의 승전보는 빠른 속도로 유럽에 전해졌지만 여전히 여유가 없는 유럽 열강들은 대규모 원병을 보내지 않았다. 물론 그들도 체면이 있기에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다. 기사단이 이탈리아에서 모은 용병 2,000명이 메시나에 집결해 있었지만 대규모 해군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로도스에 갈 방도가 없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상징적인 의미의 함대를 보내주었지만 턱도 없는 규모였다. 영국에서는 지부 소속의 기사 몇 명이 약간의 군대와 무기, 탄약을 싣고 로도스로 출항했지만 비스케이, 만에서 조난을 당해 모두 물귀신이 되는 참사까지 일어났다. 나폴리에서 보낸 배의 두 척이 소수의 용병을 데리고 들어왔고 베네치아가 보낸 물자도 도착했지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며칠 동안 숨을 고르던 오스만군은 다시 공격에 나섰고 주전장은 역시 영국 성벽이었다. 열흘 동안 5차례의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격퇴하였다. 하지만 성벽의 손실은 심각했고 특히 영국 기사들은 전원 전사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멀쩡한 자가 하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공방전의 분수령이 될 10월 10일의 날이 밝았다. 336페이지 공방전의 분수령이 된 10월
10월 10일 오스만군은 갈라진 카스티아 성벽 사이로 침투하려 내부의 진리를 구축하였다. 기사단은 더 이상의 침투만 막았을 뿐 그들을 성벽 밖으로 내보낼 힘이 없었다. 그나마 주민들의 협조는 원활하여 성벽의 복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여자들이 재료를 날라오면 남자들이 복구 작업을 하였다. 오스만군에 대한 공포 못지않게 그동안 기사단이 준 이런저런 혜택 덕분이었다. 물론 그 혜택에는 해적질로 얻은 전리품도 있었다. 물론 복구 작업의 최고 지휘자는 마르티넨고였다. 그 방어전에서 그의 비중은 총장 다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오스만군의 침투 다음 날, 즉 10월 11일에 오스만군의 한 저격수가 쏜 총탄이 그의 오른쪽 눈에 명중하고 말았다. 기사들은 그에게 투구 착용을 권했지만 늘 시야를 확보해야 하기에 거절했었는데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만 것이었다. 이 비보에 놀란 릴라당 총장은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다. 불행 중 다행으로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아마도 구호기사단의 의료진이 당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도 그가 생존한 이유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마르타넨고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으면 물론 상당 기간 일선으로 복귀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얼굴 반쪽을 붕대로 감았으면서도 그는 병실을 작업실로 하여 그곳에서 조수들을 시켜 도면을 그리면서 복구와 갱도 저지 작업을 지휘하는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전장에서 늘 목숨을 내놓고 싸우던 기사들조차 그의 용기와 정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멀쩡했던 시설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공백은 점점 커져갔다. 목적으로 부서진 성벽을 보완한 것이 대표적이었는데 오스만군이 태워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마르티넨고가 현장에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헛수고였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몰린 기사단의 설상가상으로 내부 문제까지 터지고 말았다. 병원에 속한 유대인 의사가 적에게 내부 정보가 담긴 쪽지를 매단 화살을 쏜 것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윗선이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 적과 내통하는 배반자가 있다는 사실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릴리당 총장은 엄밀하게 수사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범인은 유력 간부인 안드레아 다마랄로 밝혀졌다. 바로 저번 총장 선거의 유력 후보였고 12년 전 릴라당과 함께 유무르탈릭 항구를 같이 공격했던 그 인물이었다. 다마랄은 10월 28일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지만 끝내 자백하지 않았다. 그와 유대인 의사 그리고 심부름을 했던 몸종 디아즈는 11월 8일에 처형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갈갈이 찢긴 다음 창끝에 꿰어져 성벽 밖에 전시되었다. 일부 기사들은 너무 잔인한 형벌에 불만을 가졌고 성하는 비관적인 분위기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암울하고 어렵기만 했던 10월이 지나갔다.
338페이지 사면초가의 11월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의 기사단에게 믿을 것은 이제 하늘뿐이었다. 10월 25일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3호에 물이 차고 전장 전체가 수렁화되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아나톨리아에서 부는 찬바람이 기온을 뚝 떨어뜨리기 시작하였다.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범용한 군주였다면 이쯤에서 공략을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술레이만의 의지는 확고하였다. 큰 비는 대군인 오스만군의 운용을 어렵게 했지만 기사단 쪽도 성벽 복구에 어려움이 더해지므로 피장파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10월 31일 어전회의에서 술레이만은 전투의 지속을 선언했고 스스로도 섬에 남겠다고 선언하였다. 다만 기후 문제 때문에 함대는 철수시켰다. 술탄의 확고한 의지를 알게 된 병사들의 사기도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오스만군의 공격은 겨울인 11월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면 기사단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카스티아 성벽의 균열이 무려 40명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커져 있었다는 것이 좋은 증거였다. 기사단은 성벽 복구는 물론 화포를 이동시킬 인력조차 바닥이 났다. 기사들과 용병들도 공사에 참가해야 했으니 피로는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식량은 아직 충분했지만 무기와 탄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좋은 소식이라고는 마르티넨고가 6주 만에 일선에 복귀했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11월 말 보드룸과 코스 등 로도스 밖에 있던 병력들이 로도스로 돌아왔다. 물론 오스만 함대가 철수한 덕분에 쉽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전력은 증강되었지만 기사단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 카드였다. 11월 29일 밤 항복을 권하는 술탄의 친서가 화살에 달려 날아왔다. 물론 총장은 거절했고 다음 날 오스만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기사단은 사력을 다해 막아냈고 오스만군은 2,000명의 전사자를 남기고 물러났다. 이로써 오스만군의 누적 전사자는 거의 5만에 달했다. 기사들은 여전히 싸울 생각이었지만 주민들과 용병들은 피로감을 숨기지 않았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12월로 달력이 넘어갔다. 340페이지 1522년의 마지막 달 대공방전의 끝 12월 1일 제노바 출신이었지만 이슬람으로 개종한 술탄의 밀사가 오베르뇨 성벽 가까이 와서 목소리를 높여 항복을 권유하였다. 성벽에 나타난 릴라당 총장의 대답은 꺼져라였다. 이틀 후 다시 나타난 그 개종자는 명예로운 항복과 기사들과 주민들의 생명은 보장하겠다는 술탄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총장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항전 의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결국 12월 9일에 열린 회의에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클레멘트 주교가 릴라당 총장을 만나 협상을 하려고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기사단의 재정을 맡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밀레지도 항복을 권유하였다. 물론 결사항전을 하자는 세력도 있었고 대표자는 라 발레트였다. 그들은 항복을 한다면 당장 목숨이야 건질 수 있겠지만
기사단은 존재 이유를 잃고 결국 고사당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릴라당 총장은 두 의견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남아있는 방위력의 현황과 외부 지원 가능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식량은 몇 달치의 여분이 있지만 탄약은 한 달치도 남지 않았고 성벽의 파손은 회복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항해가 어려운 겨울이 되었기에 외부의 지원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메시나에 있는 2,000명의 용병들조차 오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물론 이렇게 항복 권유를 한다고 해서 전투가 멈춘 것은 아니었다. 갱도를 통한 지뢰 공격과 폭격, 소규모 백병전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2월 12일 다시 술잔의 친서가 도착하였다. 성문을 연다면 기사들과 주민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원하는 자는 로도스를 떠나도 좋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최후까지 항전한다면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협박도 빼놓지 않았다. 딜라당 총장은 사흘간의 휴전을 요청하였는데 오스만 쪽에서도 바로 좋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총장은 2명의 기사를 적진으로 보냈다. 따로 2명의 스페인 기사를 인질로 보냈으며 오스만 쪽도 몇 명의 인질을 보내왔다. 두 기사는 당부아즈 문을 열고 적진으로 들어가 술탄에게 교섭 책임자로 임명된 아메드 파샤를 만났다. 엄청난 고전을 치르긴 했지만 승리를 예감한 아메드 파샤는 두 기사를 정중하게 맞이했다. 심지어 5만이 넘는 전사자를 냈고 8만 5천 발에 달하는 포탄을 발사했다는 군사 기밀까지 털어놓았다. 두 기사는 그 수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오스만군이 이런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술탄의 의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좀 더 관대한 내용의 항복 조건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물론 전제는 로도스와 코스, 보드룸을 비롯한 기사단의 모든 영토를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1. 기사단은 군기와 성물, 성상 등 원하는 모든 물품과 재산을 가지고 섬을 떠날 수 있다. 2. 기사들은 화포를 제외한 모든 무기와 군장을 지니고 섬을 떠날 수 있다. 3. 만일 기사단 소유의 배만으로 부족할 경우 오스만군의 배를 지원해준다. 4. 섬을 떠날 준비 기간 12일을 인정한다. 5. 이 기간 동안 오스만군은 전선에서 약 2km 정도 후퇴한다. 6. 이 기간 동안 로더스웨이 기지도 모두 성문을 연다. 7. 향후 3년간 로더스 주민 중에 이주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이를 허락한다. 8. 잔류를 택한 주민들에게는 향후 5년간 조세를 면제한다. 9. 잔류한 주민들에게는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성 요한 성당을 제외한 다른 성당은 모스크로 바꾸지 않는다. 10. 로더스 주민들의 자녀들은 예니체리로 징병하지 않는다. 11. 기사단의 노예인 이슬람교도 3,000명은 석방되어 자유인이 되고 양쪽의 포로들은 다른 조건 없이 교환한다. 누가 보아도 놀랄 만큼 관대한 조건이었는데 그만큼 오스만 군도 겨울 전투를 피하고 싶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였다. 특히 1, 2항은 고참 기사들이 보아도 명예로운 항복으로 여길 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7항과 8항은
주민들의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일 수밖에 없었다.